아빠는 우리가 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현우의 질문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아들을 똑바로 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만약 아빠가 아니라고 하면 너희 둘은 아빠를 돌볼 생각이 있을까?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다. 옆에 있던 민지가 급히 끼어들었다. 아빠,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어서요. 나는 슬프게 웃었다. 그럼 미리 알려줄게. 아빠는 집을 팔았고 모든 돈은 기부했어. 두 사람은 충격을 받았다. 현우는 벌떡 일어나 거의 소리쳤다. 아빠, 정말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유산인데.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는 내 재산이 너희 둘이 싸우거나 등을 돌리게 되는 원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 아빠는 그냥 묻고 싶었어. 만약 아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너희 둘은 여전히 아빠를 돌볼 생각이 있을까? 아이들의 침묵은 내가 예상한 대답이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이유를 이해하려면 아마도 긴 시간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끊임없는 희생의 연대기였다. 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 내 젊은 시절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밤을 새워 기계 작업을 하고 비좁은 전셋집에서 아내와 함께 먹는 간단한 식사로 채워졌었다.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약속할게. 우리 아이들은 절대 이런 고생을 하지 않게 할 거야.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빛을 보내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 약속은 그 이후로 내게 유일한 동력이 되어 힘든 세월을 견디게 해주었다. 현우가 태어나고 나는 밤낮으로 일하며 작은 집 하나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곳은 나중에 내가 보금자리라고 부를 집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두 아이를 키웠다. 현우는 내 큰 기대 속에서 자랐다. 첫째 아들로서 그는 일찍이 내가 가진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전해받았다. 나는 자주 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현우야, 너는 형이야. 나중에 공부 잘하고 성공해서 동생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이 반짝이는 듯했다. 하지만 사실 내 기대는 그에게 의도치 않게 부담이 되어갔다. 나이가 들수록 현우는 점점 나와 멀어졌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짧고 의무적이 되어갔다. 민지는 달랐다. 그녀는 더 감성적이고 나와 가까운 편이었다. 하지만 내 지나친 사랑과 응석을 받아주는 모습은 그녀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아이로 자라게 만들었다. 민지가 대학에 진학할 때 나는 망설임 없이 그동안 생계를 위해 썼던 오래된 트럭을 팔아 그녀의 학비를 마련해 주었다. 아빠,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나는 그냥 미소를 지었다. 딸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약해졌다. 하지만 그 약한 마음이 내가 아이들이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결혼하여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 나는 마침내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 희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현우는 창업 첫 시도에서 실패했다. 그는 나를 찾아와 걱정 가득한 눈빛을 보이며 말했다. 아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사가 은행에 빚이 너무 많아요. 돈이 없으면 모든 걸 잃게 돼요. 나는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 나는 저축한 돈을 꺼내어 심지어 노후를 위해 남겨두었던 땅까지 팔아 아들을 도와주었다. 나는 현우에게 말했다. 너는 그냥 열심히 일하면 돼. 아빠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하지만 그 믿음은 배신당했다. 현우는 두 번째로 실패했고 이번에는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았다. 그는 침묵을 선택하고 피하기 시작했다. 내가 알아본 결과 그는 외부에서 돈을 빌려 가족을 채무의 늪에 빠뜨렸다. 민지도 다르지 않았다. 그녀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남편이 직장을 잃었다. 나는 그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걸 알았기에 다시 저축한 돈을 꺼내어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것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나중에 아빠 잘 돌볼게요.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모든 것이 안정되자 그 약속은 금세 잊혀졌다. 나는 알게 되었다. 이제 아이들에게 나는 그들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 큰 슬픔은 이제부터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아내의 마지막 말이 뚜렷이 기억난다. 아이들에게 다 맡기지 마. 그들은 우리가 한 일의 그 가치를 모를 거야.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점차 그녀의 말이 맞았음을 깨달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아이들은 재산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가 가족의 결속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었다. 아빠, 엄마가 남긴 보험금 얼마예요? 현우의 질문에 나는 말을 잃었다. 나는 단지 대답했다. 그건 엄마의 돈이야. 아빠가 보관할 거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내가 알게 만들었다. 그에게는 가족의 추억이나 감정보다 재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것을 지나고 나서 나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 한 게 맞는 걸까? 내 희생이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 걸까? 아니면 단지 그들을 의존하게 만든 걸까? 그 질문은 언제나 내 머릿속에 떠오르곤 했다. 결국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며 살고 싶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이제 남은 삶은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다. 내 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쓸 거야. 그리고 만약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아이들이 나에게 진짜로 신경 쓸까? 그때 나는 집을 팔고 그 모든 돈을 기부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내가 아이들과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가족의 감정을 흐리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을 팔고 모든 돈을 기부한 후 나는 아이들의 반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예상은 했지만 일이 그대로 일어났을 때 나는 여전히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내가 그 사실을 알린 며칠 후 현우가 집에 왔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 그냥 의자에 앉아 나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빠, 이해가 안 돼요. 그 집은 단지 재산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우리 가족의 추억이 깃든 곳이에요. 왜 우리랑 상의 없이 그렇게 하셨죠? 나는 한숨을 쉬며 차분히 말했다. 아빠는 상의할 필요 없어요. 그건 아빠의 재산이고 아빠는 그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현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평소처럼 차분하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아빠는 우리를 좀 생각해 줘야 하지 않아요? 나는 아빠가 내게 돈을 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아빠가 이렇게 한 건 가족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실망감이 마음속에 차올랐다. 책임? 너는 아빠가 평생 너희를 위해서만 살아왔다고 생각하냐? 아빠가 한 모든 일, 너희를 먹여주고 교육시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준 것, 그것도 책임이 아니냐?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바닥을 향했다. 그 다음 날 민지가 집에 왔다. 현우와는 달리 내 딸은 억지로 웃으면서 들어왔지만 나는 바로 그녀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걸 알았다. 아빠, 저희는 아빠한테 화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저희가 아빠의 손자들에게 그것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차 한 모금을 마시며 민지를 바라보았다. 아빠는 너희를 위해 평생을 살아왔어. 이제는 아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야. 아빠는 더 이상 너희에게 줄 게 없단다. 민지의 웃음은 그 순간 사라졌고 그녀는 어색하게 말을 이었다. 아빠, 그런데 모든 가정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나요? 그렇게 해야 저희가 아빠와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딸의 말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은 씁쓸했다. 연결? 만약 너희가 아빠와 연결된다고 느끼려면 재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이미 오래전에 연결이 끊어졌다고 생각해. 민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앉아 있다가 실망한 표정으로 떠났다. 나는 모든 일이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나는 현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아빠, 저희 집에 며칠 오세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는 그 초대에 조금 놀랐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아마도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더 이해할 기회일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현우 집에 갔을 때 나는 모든 것이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현우는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꺼냈다. 아빠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아빠가 자녀들에게 재산의 일부를 남긴다면 그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았다. 현우야, 아빠는 이미 말했잖니. 아빠에게 남겨줄 재산은 없어. 아빠가 가진 모든 것,
아빠는 그것을 아빠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썼어. 드물게 가족 대화에 끼어들지 않던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껐다. 아빠, 그런데 만약 재산이 없으면 아빠는 어떻게 살 계획이세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며 내 차분함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아빠는 아빠 방식대로 살 거야. 너희는 걱정하지 마. 현우는 조금 다급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하지만 아빠도 우리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나중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아빠는 도와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 질문은 마치 물컵에 넘치는 물방울처럼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나는 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함을 잃고 말했다. 아빠는 너희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어.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빚진 게 없어. 만약 너희가 앞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건 너희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이야. 식탁은 침묵에 잠겼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점점 더 피곤해졌다. 아이들과의 대화가 모두 재산에 관한 것뿐인 것 같아서. 그들의 관심은 더 이상 가족의 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숫자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 후 민지도 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러나 이번엔 그녀가 숨기지 못할 분노를 드러냈다. 아빠, 왜 자꾸 자기 뜻대로만 하세요? 우리는 아빠의 자녀잖아요. 아빠는 우리가 어떻게 느낄지 전혀 생각 안 하세요? 나는 민지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민지야, 아빠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어. 하지만 가족의 감정은 재산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야. 만약 너희가 정말로 아빠를 사랑한다면 내가 재산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이번엔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린 것 같아 그럴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다. 이 나이에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 마지막 날들을 끝없는 재산 문제로 싸우며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잘못 생각했을지도 몰라. 내가 한 희생들이 사랑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적어도 나는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일정 기간 동안 아이들과의 연락을 끊기로 결심했다. 내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집을 팔고 재산을 기부한 것이 마지막 해방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원치 않았던 갈등의 시작일 뿐이었다. 조금 피하려 했지만 결국 아이들은 내 결정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작은 정원의 나무에 물을 주고 있던 중 현우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는 혼자 온 게 아니었다. 아내를 데리고 왔다. 나는 이번 방문이 단순한 인사가 아닐 거라는 걸 직감했다. 아빠, 우리 진지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손을 닦고 물뿌리개를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 그렇게 심각해? 말해봐. 아빠가 들을게. 현우는 아내를 바라보며 그녀가 먼저 말을 시작할 수 있도록 눈짓을 했다. 내 며느리는 항상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번엔 그 목소리가 억제된 채로 시작했다. 아빠가 집을 팔기로 결정을 내린 건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왜 아빠는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나는 시큰둥하게 웃으며 머리를 저었다. 가족은 돈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야. 아빠는 재산이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하려고 집을 팔았어.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서로 싸우는 이유가 되었네. 아이러니한 일이야. 현우는 얼굴을 찡그리며 내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는 듯 말했다. 아빠, 나도 아빠를 무시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빠가 이 결정을 내린 게 이기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자식들과 손자들을 위해 남겨주실 수 있는 조금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너무한 요구인가요? 현우의 말에 나는 화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차분히 말했다. 이기적이라고? 현우야, 첫 번째 사업에서 실패했을 때 누가 내 빚을 갚아줬는지 기억나니? 누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줬는지 기억해? 현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대신 그의 아내가 물러서지 않았다. 아빠, 우리가 아빠가 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 없으면 나중에 아빠는 누가 돌볼 거예요? 아니면 아빠가 우리에게 짐이 되고 싶으세요?
그 말은 내 자존심을 강하게 때린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겠어요. 나는 평생 자립해서 살아왔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났다. 하지만 나는 이 일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일주일 후 민지가 또 집에 왔다. 이번엔 그녀가 남편과 함께 왔다. 나는 이번에도 또 재산에 관한 이야기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격렬할 줄은 몰랐다. 아빠, 우리는 아빠를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 아빠가 재산을 다 기부해버리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건 너무 불공평한 일이에요. 민지의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말을 이어갔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욕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도 이해하셔야 해요. 이건 가족 모두의 재산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면 외부 사람들이 이익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자식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셨어요. 자식들은 모두 자라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요. 이제는 자식들이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할 때예요. 민지가 울기 시작하며 감동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 제가 아버지를 돌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저희를 밀어내고 계세요. 나는 민지를 바라보며 실망감이 밀려왔다. 돌봄. 자식들이 정말 아버지를 돌보고 싶다면 아버지께서 재산이 있든 없든 그게 문제일 리 없어요. 민지의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직설적으로 말했다. 아버지, 저희는 그저 조금이라도 공평함을 원할 뿐이에요. 재산이 없다면 저희는 버림받은 기분이 들어요. 마치 아버지가 저희를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불을 지핀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벌떡 일어나며 더 이상 침착을 유지할 수 없었다. 자식들이 가족이란 게 무엇인지 아세요? 가족이란 서로 재산을 요구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차라리 혼자 살겠습니다. 방 안은 갑자기 숨막히게 조용해졌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잠시 후 민지와 그녀의 남편은 떠났고 나는 혼자 집에 남았다. 그 이후로 며칠 동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지친 기분을 느꼈다. 현우와 민지 모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며 내 결정을 바꾸려고 애썼다. 그러나 나는 끝이 없는 대화에 지쳤다. 이제 그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야. 그 생각을 하며 나는 도시를 떠나 더 평화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마지막 날들의 평온을 찾고 싶었다. 나는 시골에 작은 집을 구했다.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살기로 했다. 매일 아침 나는 일어나 창문을 통해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었다. 가족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떠오르지만 더 이상 그 기억들이 나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자식들을 항상 사랑할 것이지만 그 사랑이 내가 그들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나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모든 책임을 다했으며 이제는 내 자신만의 평온을 찾고 싶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야. 그 생각을 하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 마음속의 무게가 드디어 내려간 것 같았다. 도시를 떠날 때 나는 집만큼이나 슬픔과 기억을 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고요한 언덕 위의 작은 집에 들어서면서 나는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가벼움을 느꼈다. 이제 내 삶은 매일 아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과 나무들 사이로 부는 가벼운 바람,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평온함의 나날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여기야, 내가 오랫동안 원하던 평화. 처음에 이곳의 고요함은 나를 조금 어색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나는 빠르게 돌아가는 삶에 익숙했기에 가족과 일에서 끝없이 요구되는 것들에 익숙해졌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나는 새로운 삶의 단순함에 점점 더 적응할 수 있었다. 매일 아침 나는 해가 떠오를 때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하고 집 앞마당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앉았다. 가끔은 정원 어디선가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왔다.
그때마다 평온함이 내 마음에 가득 차 내 어깨에 무게가 사라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한 번은 집 앞에서 꽃을 돌보고 있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그들이 아버지가 그저 그들 스스로 독립해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는 걸 이해할까? 그런 생각들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놓는 법을 배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가장 고요한 순간에 떠올랐다. 나는 현우가 처음으로 걸음을 떼던 때 민지가 기쁨에 차서 나를 아빠라고 부르던 순간을 떠올렸다. 나는 가족과 함께했던 소박하지만 웃음이 넘치는 식사 시간을 기억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다툼과 자식들이 내게 던졌던 비난을 기억했다. 그 기억들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처럼 아프지만 이제 나는 그 상처와 마주하기로 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들은 내 핏줄이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어느 오후 나는 집 앞마당에 앉아 해질 무렵을 바라보았다. 점점 어두워지는 빛 속에서 나는 작은 노트를 꺼내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한때 사랑이 희생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모든 것을 내주었고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길 바랐다. 하지만 나는 중요한 것을 잊었다. 사랑은 우리가 측정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을 때 비로소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다. 글을 마친 후 나는 노트를 덮고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았다. 이 말은 나 자신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언젠가 아이들이 충분히 자라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작은 일들에서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다. 매일 정원을 돌보며 새로운 꽃을 심고 내가 직접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우며 때때로 맛있는 저녁을 스스로에게 선물했다. 어느 날 정리를 하던 중 나는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내가 도시에서 가져온 가족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그중 하나를 꺼내어 우리가 함께 여행을 갔던 때 찍은 사진을 보니 목이 꽉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었지.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 멀어진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비난하지 않고 미소 지었다. 어쨌든 그 기억들은 내 인생의 일부였고 나는 그것들을 항상 소중히 여길 것이다. 어느 날 집 앞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민지에게서 편지가 왔다. 내 딸이 쓴 글은 길지 않았지만 나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었다. 아빠, 저 때문에 아빠가 슬퍼하셨던 걸 사과드려요. 아빠가 저희를 위해 너무 많은 희생을 하셨는데 그걸 제대로 소중히 여기지 못했어요. 아빠를 잃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그 글을 읽고 나는 눈물을 흘렸다. 원망 때문에 울었던 것이 아니라 내 딸이 결국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감동받아서였다. 나는 짧은 답장을 썼다. 아빠는 기다릴 거야. 그리고 아빠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싶다. 편지를 보낸 후 나는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작은 희망의 빛이 서서히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점차 나는 내가 지금 느끼는 평온이 자식들을 피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받아들임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그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나 역시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 어느 아침 나는 평소처럼 정원에 나갔다.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충분히 했을까?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내 마음에서 속삭이듯 들려왔다. 나는 충실하게 살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 나는 작은 노트를 꺼내어 한 줄을 더 적었다. 행복은 무엇을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는 데서 온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노트를 덮고 나는 마음속으로 평온함을 느꼈다. 앞날이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